단 한 푼도 못 줍니다. 배를 억류하든 마음대로 해보시지. 혁명수비대의 총구 앞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가 결국 이란을 무너뜨렸습니다. 28년 경력에 제가 이것을 목격했을 때 저는 제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한참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계산이 그 순간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이요. 저도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중동 원유의 69%를 이 해협 하나에 의존하면서 국제 깡패 앞에 원칙을 외치고 있으니까요. 일본은 이미 국적까지 바꿔가며 조용히 빠져나가는데 한국만 저러다 배 다 뺏기고 선원들 인질로 잡히는 거 아니냐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버틴 건 무모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조차 감히 건드릴 수 없었던 이것이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비트코인 지갑은 끝까지 텅 빈 채로 26척이 전원 살아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이것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28년간 숫자로만 세상을 봐온 노르웨이 출신 해상보험 리스크 분석가인 제가 직접 확인한 그 진실을 지금 꺼내놓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상보험 리스크 분석가 빅토르 라센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위기가 있습니다.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위기와 숫자로는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는 위기입니다. 제가 오만 무스카트 항구 관제탑 유리창 앞에 처음 섰을 때 저는 그 두 번째 종류의 위기를 생전 처음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로이즈 오브 런던 본사에서 긴급 파견 명령이 떨어진 건 2026년 3월 초였습니다. 전 세계 해운업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신뢰받는 보험 시장의 파트너사 분석가로 28년을 일해온 저에게 본사가 요구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는 선박들의 전쟁 위험 보험료를 현장에서 직접 재산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면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해협 통과를 전면 금지하자 전쟁 위험 해상 보험료가 선박 가액의 0.125%에서 0.4%까지 단숨에 폭등했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이 해협을 통과할 때마다 추가로 발생하는 보험료만 25만 달러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본사 임원들이 밤잠을 설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무스카트에 도착한 첫날 새벽, 저는 곧장 항구 관제탑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관제탑 안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해운 관계자들로 이미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독일어, 영어, 일본어, 아랍어가 뒤엉켜 공기 자체가 두껍게 느껴지는 그 공간에서 저는 모니터 앞에 자리를 잡고 데이터부터 열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28년을 살아온 저에게 이 열기와 소음은 낯설었지만 숫자 앞에서만큼은 저는 언제나 냉정했습니다. 선박 추적 화면을 열자 페르시아만 일대의 붉은 점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해협 통과를 기다리며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선박이 무려 2000여 척에 달했습니다. 그 거대한 숫자들의 집합 속에서 제 시선을 잡아끄는 숫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26이라는 숫자였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선사가 운영하는 유조선 26척, 선원 169명이 해협 가장 깊숙한 곳에 집중적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26척이라는 숫자는 2000척이라는 거대한 혼돈 속에서 1%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 선박들은 하나씩 천천히 움직임을 보이거나 대기 위치를 바꾸는 반면 그 26개의 붉은 점만은 마치 화면에 박힌 것처럼 단 한 치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고 현지 한국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한국 배들 왜 저렇게 있는 겁니까?
돌아온 대답이 제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란이 요구한 비트코인 통행료를 단 한 척도 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형 유조선 한 척당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송금하면 통과시켜 주겠다는 이란의 요구를 한국 선사들이 전부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배에 실린 원유 가액에 비하면 30억이라는 돈은 고작 1%에 불과한데 저 고집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당시의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무스카트 항구 인근 호텔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리스크 평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해상 보험 브로커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독일, 일본, 그리스, 싱가포르에서 날아온 브로커들이 저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각국 선박의 보험 등급을 긴급으로 재산정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자리를 잡고 한국 선사 항목을 열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전쟁 위험 최고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배, 적대국의 총구 아래, 비트코인 미납. 숫자로만 보면 이건 최악의 리스크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한쪽에서 일본 브로커 닐스가 시가에 불을 붙이며 비죽 웃었습니다. 그는 덴마크 출신이었지만 일본 선사들과 오랜 거래를 해온 탓에 이 바닥에서는 일본 편으로 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빅토르, 봤어. 일본 배들은 어제 3척이나 통과했어. 파키스탄 국기로 갈아달고 비트코인 조용히 보내고 유유히 나온 거야. 실리라는 게 뭔지 알아? 저게 바로 실리지. 그러면서 그는 화면 한쪽에 멈춰있는 한국 선박 데이터를 손가락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참 안 됐어. 원칙이 밥 먹여준다고 생각하나 봐. 저러다 배 다 뺏기고 선원들 인질 잡히면 그때는 30억이 아니라 300억을 달라고 하겠지. 회의실 곳곳에서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란이 설계한 통행료 체계는 정교하고도 잔인했습니다. 국가별 등급제를 적용해서 우호국 선박에는 배럴당 0.5달러를 받고 한국과 일본처럼 적대 관계로 분류된 국가의 선박에는 배럴당 1.2달러에서 1.5달러까지 높은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은 아예 통과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거기다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한 것은 미국의 금융 제재망을 우회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중개업체의 선박 정보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단 몇 초 안에 비트코인을 송금해야 통과 코드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이 33km짜리 목줄에 이란이 사실상의 요금소를 세워버린 겁니다. 해협이 막히자 국제 유가는 단숨에 13%가 폭등했고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이 이 통행료를 내지 않고 버티면 연간 2조 7천억 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기고 운송 원가는 최대 30%까지 오르며 국내 에너지 가격 전반이 폭등하는 연쇄 충격이 옵니다. 중동 원유 의존도 69.1%.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당당한 1위인 나라가 이 해협 하나에 얼마나 깊이 묶여 있는지는 숫자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닐스의 말처럼 이건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한국 선사 항목에 전쟁 위험 최고 등급을 입력하려다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26개의 붉은 점이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 배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저러는 걸까요?
그리고 한국 정부는 왜 협상도 타협도 아닌 특사 파견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걸까요? 그 답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회의실을 나와 관제탑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만의 4월 햇살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의 차갑고 맑은 공기에 익숙한 저에게 이 습하고 뜨거운 소금 바람은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에 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란이 이 싸움을 설계한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계산은 단순하면서도 잔인하게 정교했습니다. 한국의 중동 원유 의존도 69.1%,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원유 의존도 1위라는 숫자는 이란 입장에서는 더없이 달콤한 약점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한국 원유 운반선은 연간 편도 기준으로만 900회에 달합니다. 이 목줄 하나를 틀어주면 한국은 5일 안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하루 평균 석유 소비량은 약 280만 배럴 수준입니다. 해협이 완전히 막히면 공장이 멈추고 화물차가 서고 정유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이란의 계산을 따라가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직업적 습관으로 반대편 숫자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스크 분석가는 한쪽만 보는 순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저는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 자료를 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에너지 안보 현황 브리핑이었습니다. 화면을 내리다가 저는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숫자 하나가 제 눈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208이라는 숫자였습니다. 208일분의 석유 비축량. 저는 그 숫자를 3번 다시 읽었습니다. 이란이 5일이면 끝날 것이라. 대산한 싸움에서 한국은 208일을 버틸 수 있는 준비를 이미 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숫자를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비축유 7,648만 배럴, 민간 비축유 7,383만 배럴, 즉시 사용 가능한 물량만 합쳐도 1억 5,700만 배럴이었습니다. 여기에 3개월 안에 추가로 확보 가능한 3,500만 배럴까지 더하면 총 208일분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 기준으로 석유 비축량 세계 6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28년 경력 동안 수백 개의 나라의 에너지 리스크를 분석해왔지만 이 숫자는 솔직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중동 원유의 69%를 의존하는 나라가 이렇게 촘촘하게 비축망을 깔아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제 예측 모델을 완전히 비틀어 놓았습니다. 이란은 한국의 겉모습만 보고 덤벼든 겁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중동 하나에 목줄이 묶인 나라라는 표면만 읽고 속을 들여다보지 못한 겁니다. 저는 옥상 난간에 기댄 채 멀리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 보이지 않는 호르무즈 해협 어딘가에서 한국 유조선 26척이 지금 이 순간에도 꼼짝 않고 버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버팀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모한 고집이 아니라 208일이라는 철저한 계산 위에서 나온 배짱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비축량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 특사단이 이란 직행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첩보가 보험업계 내부망을 타고 슬그머니 흘러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카자흐스탄, 사우디, 그리고 오만. 그 동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이 단순히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보험업계에서 28년을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능력이 생깁니다. 공식 발표보다 먼저 움직이는 물밑 신호를 읽는 능력입니다.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 보험료가 먼저 반응하고 외교 발표가 나오기 전에 선박 동선이 먼저 바뀝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방에 틀어박혀 한국 특사단의 동선을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 공식 발표에는 이란과의 협의를 위한 특사 파견이라고만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험업계 내부망과 해운 정보 채널을 통해 확인한 특사단의 실제 동선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란 직행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카자흐스탄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저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무릎을 탁 쳤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입니다. 카스피해 연안의 광활한 유전지대에서 하루 180만 배럴 이상을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과는 전혀 무관한 육상 공급망을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국 특사단이 카자흐스탄을 먼저 찾은 것은 협상이 아니라 대체 원유 물량 확보였습니다. 이란이 해협을 아무리 틀어막아도 카스피해 원유를 러시아 송유관을 통해 흑해로 다시 유럽 경로로 우회에 끌어오는 루트를 미리 뚫어놓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란의 에너지 인질극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수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다음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사우디는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이자 전 세계 석유 공급의 완충제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한국 특사단이 사우디를 찾은 것은 호르무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한 추가 원유 공급 협력 요청이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도 이란이 호르무즈를 요금소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란의 해협 통제가 굳어지면 사우디 역시 자국 원유를 수출하는데 이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단순한 에너지 외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란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선이 모든 것을 설명해줬습니다. 오만이었습니다. 저는 오만이라는 단어를 확인하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의 반대편 연안을 이란과 함께 공유하는 나라입니다. 이란과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오만이 이 민감한 사안에 움직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오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 기업들이 오만 사막에서 진행해온 수조 원 규모의 가스전 개발 사업과 액화 천연가스 수입 계약, 그리고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던 그 오랜 신뢰의 기록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쌓여온 것이었습니다. 오만은 이란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의 원칙을 건드리는 것은 오만과의 신뢰를 깨는 것과 같다는 최후 통첩에 가까운 중재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대체 물량, 사우디의 공급 협력, 오만의 중재.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버팀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된 포위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채 다시 관제탑으로 향했습니다. 오만의 새벽 공기는 밤새 식지 않은 열기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고 항구는 이미 이른 시간부터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모니터 앞에 앉아 선박 추적 화면을 열었습니다. 26개의 붉은 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제가 파악한 한국의 삼중 포위망을 알고 나서 바라보는 그 붉은 점들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 배들은 고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배들은 지금 작전 중이었습니다. 그때 보험업계 내부 메신저에 짧은 메시지 하나가 떴습니다. 오만 정부가 이란 측에 공식 채널을 통해 입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이 바닥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압니다.
오만이 공식 채널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대한 신호라는 것을요. 저는 즉시 닐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닐스, 오만이 움직였어. 그의 목소리가 순간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한국이 오만을 끌어들인 건가? 저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습니다. 확신이 없는 말은 이 업계에서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손끝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최후 통첩을 보냈다는 소식이 타전됐습니다.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선박은 나포에 이란 본토 항구로 압송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포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는 해운 업계에서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관제탑 안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브로커들은 한국 선사들이 이제는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 선박 보험 등급을 최고 위험으로 올리는 작업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닐스는 이미 일본 선사 쪽으로 전화를 돌리며 추가 물량 이탈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력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신 한국 정부 발표 채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화면에 뜬 한 줄의 문장이 제28년 경력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문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불법 통행료를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해결 채널에 강한 신뢰를 표명합니다. 최후 통첩이 떨어진 바로 그 순간에 한국 정부가 내놓은 것은 굴복이 아니라 재확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외교적 해결 채널에 강한 신뢰를 표명한다는 것은 오만을 통한 중재가 이미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란의 최후 통첩은 한국을 굴복시키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지만 한국은 그 카드를 정면으로 받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틀린 것이 아닐까요? 혹시 이 싸움에서 처음부터 지고 있던 것은 이란이 아니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무스카트 항구 뒷골목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할 때 저는 항상 걷습니다. 오슬로에서도 그랬고 런던에서도 그랬습니다. 낯선 도시의 골목을 걸으면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뜨겁고 눅눅한 오만의 밤 공기가 셔츠를 온통 적셔왔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숫자들이 끊임없이 재배열되고 있었습니다. 208일, 1억 5,700만 배럴, 카자흐스탄, 사우디, 오만. 이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려는 순간이었는데 아직 마지막 한 조각이 맞춰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모든 것을 설계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불빛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고 바랜 간판 위에 삐뚤삐뚤하게 쓰인 글자들이었는데 저는 그것이 무슨 언어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던 현지인에게 물었더니 한국 음식점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의 위기가 감도는 오만 무스카트의 구석진 골목에 한국의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낯설고도 묘하게 마음을 진정시키는 냄새가 코끝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된장찌개라는 한국 전통 음식의 냄새였습니다. 식당 안에는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성 서너 명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하나같이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기름때가 밴 손톱과 굵게 패인 손등의 주름이 그들이 평생을 바다에서 보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자리를 청했습니다. 제가 노르웨이 출신 해상 보험 분석가이며 한국 선사들과 오랜 인연이 있다고 소개하자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는 분이 조용히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몇 주째 페르시아만의 지옥 같은 열기 속에 갇혀 있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원님, 배 안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엔진도 꺼지고 에어컨도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신 겁니까? 그가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항구의 불빛이 일렁이는 바다를 바라보던 그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드레 씨, 아니 빅토르 씨. 우리 아버지가 1970년대에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 가셨습니다. 낮 기온이 50도를 넘는 사막에서 맨손으로 펄펄 끓는 철 파이프를 잡고 용접을 하셨죠. 뜨거운 철판에 살점이 달라붙어도 아버지는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텨서 번 돈으로 제가 학교를 다녔고 한국에 정유 공장이 세워졌고 지금 제가 이 바다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가 쓰는 기름 한 방울이 그냥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요. 우리 아버지들이 사막에서 흘린 피땀, 우리 어머니들이 공장에서 밤을 새우며 돌린 재봉틀 소리, 그 모든 게 쌓여서 만든 이 나라의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총을 들고 나타나서 우리 자존심을 비트코인 30억에 팔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냅니까? 우리 아버지들 볼 면목이 없어서라도 우리는 단 한 푼도 못 줍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한국이 중동 에너지의 69%를 의존하는 것이 구조적 약점이라고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나라가 사막과 탄광과 지옥 같은 공장을 거쳐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기까지 걸어온 처절하고도 위대한 생존의 기록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숫자 너머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잠을 포기하고 방파제 끝으로 나갔습니다. 오만의 새벽 하늘은 핏빛과 보랏빛이 뒤섞인 채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위에는 어제도 그제도 그 자리에 있던 거대한 유조선들의 실루엣이 여전히 묵묵히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방파제 난간을 잡고 그 풍경을 바라보며 어젯밤 그 선원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볼 면목이 없어서라도 우리는 단 한 푼도 못 줍니다. 28년 동안 숫자로만 세상을 봐온 저에게 그 문장은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리스크 분석 모델에는 면목이라는 변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계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계산할 수 없는 변수가 지금 이란의 가장 정교한 압박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손에 쥔 선박 추적 앱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내려다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유조선 대산도 항로 이동 시작. 저는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26개의 붉은 점 중 가장 앞쪽에 있던 점 하나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주간의 대치 끝에 단 한 푼의 비트코인도 송금하지 않은 채로 한국 유조선이 드디어 항로를 잡은 겁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어 해협 방향을 조준했습니다. 새벽빛을 받아 서서히 움직이는 거대한 선체가 렌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체 옆면에 선명하게 새겨진 태극기가 이른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고속정들이 그 주위를 여전히 맴돌고 있었지만 어제의 그 서슬퍼런 위협 사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길을 터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만의 중재가 통한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 기업들이 오만 사막에 쌓아온 정직한 신뢰가 이 순간 이란을 움직인 겁니다. 30억 원짜리 비트코인을 뜯어내려던 이란의 탐욕은
대한민국의 단단한 원칙 앞에서 조각나 버렸습니다. 저는 관제탑으로 뛰어 올라가 닐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경악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빅토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한국 배들이 정말로 그냥 나가는 거야? 통행료를 정말 한 푼도 안 냈단 말이야. 우리 일본 배들은 국적까지 바꿔가며 비트코인을 냈는데 한국은 도대체 무슨 수로 이런 기적을 만든 거지? 저는 창밖으로 멀어져 가는 한국 유조선의 웅장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닐스, 당신과 내가 틀렸어. 우리는 배를 움직이는 것이 오직 돈과 실리라고 믿었지만 한국인들은 그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이 품격과 원칙이라는 걸 온 세상에 증명했네. 그 뒤를 이어 며칠 동안 죽은 듯 멈춰 서 있던 붉은 점들이 하나, 둘씩 눈을 뜨고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무여 서처, 대한민국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에 깊이 새긴 거대한 철제 고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그리운 집으로 향하는 항로를 잡았습니다. 국제사기구 사무총장은 이란의 통행료 부과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이 보장하는 통과 통항권을 한국이 온몸으로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지갑은 끝까지 텅 빈 채였습니다. 저는 방파제 난간을 꽉 움켜쥔 채 그 역사적인 광경을 바라보며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28년 동안 오직 차가운 숫자로만 세상을 분석해온 제 냉소적인 시야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난 지금, 저는 노르웨이 오슬로의 제 사무실 창가에 서 있습니다. 엘베강이 아니라 피오르드의 차갑고 맑은 바람이 창틈을 비집고 들어오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 뜨겁고 치열했던 무스카트 항구의 방파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 선사 측에서 보내온 사진 한 장이 소중하게 놓여 있습니다. 무사히 귀국한 스무여 서척의 유조선 선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태극기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 시선을 잡아끄는 것은 그날 밤 무스카트 골목 식당에서 만났던 그 선원의 얼굴입니다. 사막에서 파이프를 잡았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바다를 지켰던 그 노선원의 깊은 눈가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더 깊고 고요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로이즈 오브 런던 본사 임원 화상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 세계 파트너사 분석가 22명이 화면에 접속해 있었습니다. 의제는 이번 호르무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각국 선사의 리스크 등급 재산정이었습니다. 닐스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높은 리스크를 보인 선사는 역시 통행료 납부를 거부하며 장기간 고립된 한국 선사들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보험료 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회의실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몇몇 분석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낮은 리스크를 증명한 선사는 오히려 한국 선사들입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208일분의 국가 비축량이라는 실질적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둘째, 카자흐스탄과 사우디를 통한 대체 공급망을 사전에 확보했습니다. 셋째, 오만과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를 중재 카드로 전환하는 입체 외교를 구사했습니다. 이 3가지는 즉흥적인 버팀이 아니라 철저하게 설계된 리스크 해지 전략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닐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리스크라고 부른 것은 사실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국가 신뢰도의 총합이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나라, 약속을 어기지 않는 나라, 그리고 그 원칙을 지켜낼 압도적인 실력을 갖춘 나라.
이란조차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그 국격이 바로 이번 사태의 진짜 변수였습니다. 저는 한국 선사의 리스크 등급을 최하위로 낮출 것을 공식 권고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 해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사입니다. 화면 너머로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닐스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화상회의를 마치고 책상 위에 펼쳐진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한국 선사 항목 리스크 등급란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원칙이 리스크를 이긴 사례, 전면 재평가 필요. 자판을 누르는 손끝이 뜨거웠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사막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깊은 바다보다 더 인내하는 끈기로 208일의 준비와 수십 년의 신뢰를 쌓아온 나라. 그 나라는 이란의 총구 앞에서도 비트코인 지갑을 열지 않았고 26척을 전원 살려서 돌아왔습니다. 28년 경력의 리스크 분석가인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의 에너지 구조는 취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기를 맞을수록 더 강하게 타오르는 한국인만의 위대한 생존 방식이었으며, 숫자로는 결코 계산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안전 자산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창밖의 피오르드를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깊고 거대한 그 바다가 오늘따라 유난히 한국을 닮아 보였습니다.